특정 시장에서 있잖아요.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소처럼 꾸준히 현금을 이렇게 착착 걷어들이는 그런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심지어 그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 대부분을 주주한테 아낌없이 돌려준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헤쳐볼 이크레더블이 바로 그런 흥미로운 특징들을 가진 기업입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뭐랄까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높은 배당 수익률 이런 거에 관심이 높으실 텐데요. 오늘 이크레더블 분석은 그런 관점에서 청취자께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청취자께서 직접 또 챙겨주신 이크레더블의 가장 최신 공시자료죠. 2025년 반기보고서하고 또 이 기업의 속사를 아주 면밀히 분석한 외부 투자 분석 보고서, 이걸 토대로 이크레더블의 핵심을 한번 같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걸 넘어서요. 이 회사가 어떻게 이런 독특한 위치를 확보했고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높은 배당 있잖아요.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 그 본질을 좀 꿰뚫어 보는 것이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청취자께서 이 기업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게 이거구나 하고 딱 무릎을 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뽑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논의할 기초 자료부터 명확히 하죠. 저희는 이크레더블이 2025년 8월 13일에 공시한 반기 보고서, 그리고 청취자께서 공유해 주신 그 분석 보고서에 담긴 사실과 데이터, 여기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다른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측 이런 건 좀 배제하고 주어진 자료에 충실하게 접근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크레더블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 사업 모델의 핵심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죠.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분석 보고서 그 첫 부분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 회사의 심장은 바로 B2B 전자신용인증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원청사가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신용도나 재무 상태 이런 걸 평가하고 관리해야 할 때 이크레더블에 그 업무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협력업체들은 수수료를 내고 평가를 받아서 인증서를 발급받고요. 그런 방식입니다. 아,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서비스가 그냥 단순한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에요.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미 대기업 공급망 관리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기업 입장에선 수백,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사를 일일이 관리하는 게 사실 비효율적이고 위험 부담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크레더블의 평가 시스템을 아예 자사의 어떤 구매나 조달 프로세스 안에 깊숙이 통합시켜버리는 거죠. 한번 이렇게 시스템이 딱 구축되면 거래 관행이라던가 내부 프로세스 변경의 어려움 때문에 평가 기관을 다른 곳으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환 비용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대기업하고 계속 거래를 하려면 이크레더블의 신용인증을 받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필수가 되는 거네요. 약간 울며 겨자 먹기일 수도 있겠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강력한 락인 효과, 잠금 효과 덕분에 이크레더블은 B2B, 특히 대기업 일자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전자신용인증 시장에서 약 70%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또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분석 보고서에서 이걸 강력한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터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적절한 비유 같아요. 한번 고객, 그러니까 원청사를 확보하면 경쟁사가 비집고 들어오기 어려운 아주 견고한 성벽을 쌓은 셈이죠. 이야, 70%라니 대단하네요. 이런 막강한 캐시카우 사업 외에 또 새로운 성장 동력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 보고서랑 반기 보고서 모두에서 언급되는 기술 신용 평가 TCB 서비스가 눈에 띄는데요. 2015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네, TCB. 그리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사업성이나 기술 경쟁력 같은 걸 평가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 기업의 기술 관련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이 돼요. 최근에 기술 기반 혁신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늘면서 TCB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크레더블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 신용평가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확장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영역이죠. 실제로 성과도 좀 나타나고 있나요?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핵심 사업인 그 전자신용인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 TCB 부문 매출이 11.9%나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실적 하락을 상당 부분 이렇게 방어해줬습니다. 확실히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물론 이게 뭐 장기적인 추세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ESG 평가 사업도 진행하고 있더군요. 반기 보고서에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던데 특히 중소 중견 기업에 초점을 맞춘 자체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ESG 경영 요구가 대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면서 중소 중견 협력사들의 ESG 평가 수요도 늘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의 그 글로벌 표준 평가는 중소기업 현실에 좀 안 맞거나 비용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았죠. 이크레더블은 바로 이 틈새를 노린 겁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크레더블은 스크래핑 같은 기술, 그러니까 웹사이트 등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평가 대상 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합리적인 수수료를 책정해서 중소기업들의 참여 문턱을 낮춘 것, 이게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기업들이 협력사들한테 ESG 관리를 요구하는 추세가 점점 강해진다면 이 이크레더블의 ESG 평가 사업도 TCB처럼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그 외에도 위더스풀이라는 기업 정보 제공 플랫폼이나 또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B2B 전자상거래 중개 플랫폼 뭐 이런 서비스들도 언급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역시 TCB와 ESG가 핵심 신사업으로 보입니다. ESG 평가는 자체 사이트 srms.co.kr을 통해서 현장 실사까지 거쳐서 등급을 부여하고 유효기간은 1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위더스풀이나 TAM제는 아직 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요. 현재로서는 TCB와 ESG 평가가 향후 성장성을 가늠할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사업 구조가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크레더블의 수익성은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넘게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했고 최근 몇 년간 성장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여전히 30%대 후반에서 40%대에 이르는 정말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난 10년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것도 무려 25.4%에 달한다고 하니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ROE는 기업이 주주의 돈으로 얼마나 달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니까요. 근데 여기서 청취자께서 꼭 유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적의 계절성인데요. 이크레더블의 실적은 특정 분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12월 결산을 하고 다음 해 1분기, 그러니까 1월에서 3월 사이에 사업보고서 같은 걸 제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계약이나 거래를 위해서 2분기, 4월에서 6월 사이에 협력업체 신용평가를 집중적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이크레더블의 매출과 이익은 이 2분기에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2023년에는 연간 전체 영업이익의 88.6%가 2분기 단 한 분기에 발생했을 정도예요. 와, 88.6%가 한 분기예요?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다면 1분기나 3, 4분기 실적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겠군요. 연간 성과를 제대로 보려면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분기별 실적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연간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2분기 실적이 그해 농사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뿐만 아니라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도 철옹성이라는 표현이 진짜 아깝지 않은데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한 순현금,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에서 총차입금을 뺀 거죠. 이게 약 434억 원에 달하고 부채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살펴본 가장 최신 자료인 2025년 반기 보고서의 연결 재무 상태표를 봐도 자산 총계가 약 544억 원인데 부채 총계는 144억 원 정도이고 자본이 400억 원입니다.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 나누기 자본이죠. 이것도 약 36% 수준으로 매우 건전합니다.
이렇게 탄탄한 재무 구조가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크레더블의 사업 모델 자체가 대규모 설비 투자, 즉 자본적 지출 캐펙스가 거의 필요 없는 자산 경량화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캐펙스가 고작 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매년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내는데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사는데 돈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높은 마진으로 돈은 많이 버는데 그 돈을 다시 사업에 투자할 필요는 별로 없으니 현금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높은 이익률과 낮은 캐펙스 요구 조건.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매년 강력한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 FCF가 발생합니다. FCF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 투자 등에 필요한 돈을 빼고 남은 그야말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의미하죠. 이 남아도는 FCF가 재무상태표에 순현금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쌓이는 막대한 현금을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활용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기업이 FCF를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M&A나 신사업 투자, 부채 상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제 배당 지급 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크레더블처럼 이미 특정 시장을 거의 장악했고 마땅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만한 대규모 신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부채도 거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분석 보고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남는 현금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본 배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이크레더블의 매우 높은 배당 정책은 단순히 주주를 위한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이런 사업 및 재무 구조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하, 이제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 연결기준 실적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298억 원, 영업이익 126억 원,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102억 원을 기록했네요. 이익률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이크레더블이 속한 시장 환경은 어떤지, 경쟁자들은 누구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국내 기업 신용정보, CB, 크레딧 뷰로 시장이라고 하죠. 이 시장은 소수의 기업만이 참여하는 과점 시장입니다. 이크레더블 외에 나이스 DMB, 나이스 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KED 등이 주요 플레이어죠. 를 확보하면 그 효과가 매우 강력해서 신규 기업이 진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소위 네트워크 효과가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게다가 전반적인 산업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데이터 경제가 성장하고 B2B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는 것은 구조적인 흐름이잖아요. 특히 국내에서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화 등으로 기업 간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방식의 신용검증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이크레더블의 핵심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이크레더블의 전략적 위치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크레더블은 B2B 전자신용 인증이라는 특정 고수익 틈새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문 기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는데요. 반면에 경쟁사들은 좀 더 넓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스 DMB는 글로벌 기업 정보나 공급망 관리 솔루션, 빅데이터 분석 등 좀 더 광범위한 B2B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우리에게 익숙한 개인 신용 정보 CB, 시장의 절대 강자이고 기업 정보 사업도 물론 영위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 기업 데이터 KED는 특히 TCB 시장에서 이크레더블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입장에서 투자 관점으로 볼 때 이 경쟁 구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전략적 선택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이크레더블은 수익성이 매우 높은 특정 니치 마켓을 깊게 파고들어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월등한 이익률을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안정성은 높지만 성장의 폭은 좀 제한될 수 있죠. 반면 경쟁사들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여러 시장에서 성장 기회를 모색합니다. 잠재적인 성장 기회는 더 많을 수 있지만 여러 사업이 섞여 있다 보니 전체적인 수익성은 이크레더블보다는 좀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청취자께서 이크레더블을 보실 때는 틈새 시장 지배자의 압도적인 안정성과 수익성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다각화된 플랫폼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투자할 것인지 하는 관점에서 비교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마 많은 청취자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바로 주주환원 정책, 특히 이례적으로 높은 배당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크레더블은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고 가장 최근 결산 기준 배당 수익률은 무려 9.62%에 달했습니다. 현재 시장 금리나 다른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과 비교하면 정말 파격적인 수준인데요. 네, 이 공격적인 혹은 어쩌면 필연적인 고배당 정책의 배경에는 앞서 잠깐 힌트를 드렸던 그 독특한 지배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크레더블의 최대 주주는 한국기업평가라는 회사로 지분 64.5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기업평가의 최대 주주가 또 있어요. 바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미국의 피치그룹입니다. 피치그룹이 한국기업평가 지분 73.55%를 가지고 있죠. 즉, 이크레더블은 피치그룹의 손자회사인 셈입니다. 해외에 최종 모회사가 있다는 점이 배당 정책과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가요? 좀 의외인데요. 분석 보고서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피치그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한국에 있는 자회사 한국기업평가와 손자회사 이크레더블이 안정적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을 본국으로 회수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배당금 수치라는 거죠. 특히 이크레더블처럼 예측 가능하게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 FCF를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인 피치그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사회가 이 풍부한 현금을 배당 형태로 모회사 및 최종 모회사 쪽으로 이전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극히 합리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주 친화 정책이라기보다는 지배구조상 현금 흐름을 상회회사로 이전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 혹은 필연일 수 있다는 거군요.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입장에서는 이 높은 배당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지속 가능성의 근거는 앞서 저희가 상세히 분석했던 그 탄탄한 펀더멘탈에 있습니다. 첫째, 거의 없는 부채와 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순현금 보유. 둘째, 자산 경량화 모델 덕분에 매년 강력하게 창출되는 잉여 현금 흐름, FCF.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때때로 회계상 당기 순이익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높은 배당 성향,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분석 보고서는 이것이 실제로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 창출 능력에 기반하고 있기에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회계적 이익 변동보다는 안정적인 FCF가 고배당의 실질적인 재원이 되는 것이죠. 회사 측의 공식적인 입장도 확인해 봐야겠죠. 2025년 반기 보고서를 보면 배당 규모를 결정할 때 향후 성장 투자 재원 확보, 당의 연도 실적 및 전반적인 현금 흐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결산 기준으로는 주당 1,590원의 현금 배당이 결정되어서 2025년 4월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크레더블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주가 수익 비율 PER은 분석 보고서 작성 시점 기준으로 14에서 15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과보 5년 평균 PER인 17.1배와 비교했을 때 특별히 고평가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이고요. 반면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PBR은 4배 정도로 다소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PBR이 높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그 경이적인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 평균 25% 이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높은 수익성을 시장이 인정해주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관점은 이크레더블을 전통적인 성장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분석 보고서는 이 기업을 채권 대용 주식, 즉 채권과 유사한 투자 성격을 가진 고수익 자산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채권 대용 주식이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네, 그러니까 이크레더블의 핵심 사업 성장세는 과거보다는 좀 둔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주가 상승을 통한 자본 차익보다는 투자자가 얻는 총 수익률의 상당 부분이 꾸준히 지급되는 높은 배당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크레더블 주식을 다른 회사채나 고배당 예금 상품 등과 비교하면서 그 상대적인 수익률과 안정성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9%를 넘는 현재의 높은 배당 수익률 자체가 주가가 시장 변동성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 매력이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해준다는 뜻이죠. 물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위험 요인은 항상 존재하겠죠.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주요 위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B2B 서비스의 본질적인 특성상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이는 협력업체 평가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앞서 2024년 1분기 실적에서도 잠깐 나타났듯이 핵심 캐시카우인 전자신용 인증 사업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성장 잠재력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일 수 있습니다. 아, 성장의 한계 가능성이군요. 또 다른 위험은 없나요? 세 번째로는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비록 이크레더블이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지만 나이스 DMB나 KED 같은 경쟁사들도 TCB나 ESG 평가 등 신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격 인하 압력이나 시장 점유율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규제 위험입니다. 신용정모 산업은 정부의 인허가 및 감독 규제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만약 관련 법규나 제도가 이크레더블에게 좀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이크레더블이라는 아주 독특한 기업을 정말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B2B 전자신용인증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 또 이를 기반으로 한 경이적인 수익성과 현금 창출 능력, 거의 무부채에 가까운 초량 재무 구조, 그리고 피치그룹이라는 글로벌 지배주주의 존재와 맞물려 나타나는 극도로 높은 배당 수익률. 이 4가지가 이크레더블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크레더블을 지켜볼 때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명확해 보입니다.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핵심 사업의 안정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면서 TCB와 ESG 평가라는 2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 신사업들이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해준다면 이크레더블은 현재의 높은 배당에 더해서 완만한 이익 성장까지 달성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총주주 수익률, 토탈 셰어홀더 리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치그룹을 정점으로 하는 현재의 지배구조가 급격히 변하지 않는 한 강력한 주주 환원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네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크레더블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정말 채권 이자를 방불케 하는 높은 배당, 이건 분명 큰 매력입니다. 하지만 만약 분석 보고서의 우려처럼 핵심 사업의 성장이 앞으로도 계속 정체 상태에 머무른다면 이 기업은 단순히 배당만 많이 주는 현금 자판기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 청취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입니다.